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역사 4부입니다. 천년간의 신라의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는 통일 이전의 신라를 의미하고요. 통일 후 신라의 역사는 다시 중대와 하대로 나누죠. 중대는 통일 직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 때부터 태종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세습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치 싸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치가 안정화되었던 시기였죠. 특히나 31대 왕 신문왕, 신문왕의 아들 33대 왕 성덕왕, 성덕왕의 아들 35대 왕 경덕왕을 거치며 전제 군주제의 왕권이 확립되고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면서 국왕을 보필하는 시중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신문왕 때는 정치적으로, 성덕왕 때는 경제적으로, 경덕왕 때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전성을 누리던 신라의 황금기가 중대였습니다. 덕분에 통일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옛 백제나 고구려 출신의 백성들도 큰 말썽은 안 부리고 신라라는 사회에 잘 통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의 안정기는 경덕왕이 끝이었습니다. 경덕왕 이후에 즉위하는 왕부터 신라의 하대 시대가 시작하는데 하대의 신라 사회상은 어떠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경덕왕이긴 했으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경덕왕에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즉 후계가 빨리 정해지는 게 왕권 강화의 완성이거든요. 경덕왕이 완성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국 유사에는 이런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답답했던 경덕왕은 표훈대덕이라는 고승을 불러 짐이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께서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표훈대덕이 천재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나 아들은 합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에 경덕왕이 원컨대 딸을 받고 아들로 해주시오 라고 한 번 더 부탁하자 표훈대덕이 하늘에 올라가 상제에게 말해봅니다. 이때 이 옥황상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표훈대덕이 경덕왕에게 말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자 경덕왕은 나라는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족하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758년 경덕왕 재위 17년 만에 늦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로부터 7년 뒤 765년 경덕왕이 사망하고 경덕왕이 늦게 낳았던 아들이 36대 왕 해공왕으로 즉위합니다. 해공왕은 아버지가 죽기 7년 전에 태어났으니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등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 왕이 등극했다고 무조건 정치가 문란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신라의 안정기였던 중대에 등극했던 32대 효소왕이나 33대 성덕왕이나 전부 10살 미만 혹은 그 나이대의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34대 효성왕도 10대 때 등극했고 경덕왕도 19에서 20살에 등극했습니다. 중대의 신라 국왕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아무래도 항상 선대왕들이 왕권 강화를 해놓고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 큰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해공왕부터는 달랐습니다. 선대왕인 경덕왕이 강력한 왕권을 다지기는 했지만 경덕왕 때 정치 거래의 일환으로 경덕왕이 진골 귀족들의 경제력 기반인 노급을 부활시켜주면서 진골 귀족의 사회적 입지가 좀 높아졌단 말이죠. 삼국사기에는 해공왕 초기 치세 때 자꾸만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공왕 3년엔 하늘에서 별 3개가 대궐에 떨어져 서로 부딪혔고 그 빛이 불같이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고 하며 해공왕 4년에는 또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고 같은 해 지진이 났는데 그 소리가 벼락 소리 같았고 우물과 샘이 모두 말랐다고 합니다. 또 그 해에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신화나 설화 같은 거 안 듣는 삼국사기에선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국내에서 어떤 큰 화가 일어났다는 걸 은유하고는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자꾸만 떨어졌다는 것도 비슷하죠. 아니나 다를까 큰 별이 황룡사에 떨어지고 벼락소리 같은 지진이 나서 우물과 샘이 모두 말라버리고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온 그 해 768년 일길찬 대공이 그의 동생인 아찬 대렴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국을 포위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더욱 저 자연재해의 기록들이 실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언가 신라 내부의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를 은유한다는 의심을 키우게 만들죠. 비록 반란 자체는 평정되었으나 이미 해공왕 초기 전국은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으며 시간이 지나 해공왕이 청년이 되어가도 이미 진골 귀족들을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와버린 건 아닐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선 해공왕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조정에 나섰으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미처 막을 수가 없었으니 표훈 스님의 말이 맞았다. 어린 왕은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나 여자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며 도류와 어울려 희롱하였다. 7월 3일에 각간 대공이 적도가 되어서 일어나고 왕도와 오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워 대란이 일어났다. 대공 각간의 집안이 망하였고 그의 재산과 보물 비단 등은 왕궁으로 옮겼다. 난리는 석 달 만에 그쳤는데 상 받은 사람도 잠옷 많고 목 베어 죽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표훈의 말대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이 이것이었다. 이 사건이 96각간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각간이란 신라의 17관등 중 제1관등을 가리키는 관등명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96각간이란 정말로 각간이 96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유력 족장들이 서로 권력 빼앗겠다고 다툰 내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96각간의 난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당나라 측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3개월 만에 반란이 그쳤다고 하지만 당나라 측 사서에서는 3년이나 이어졌다고 하죠. 이 이후로도 770년엔 대하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고 775년엔 이찬 김은거가 780년엔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의 연속이죠.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이 높은 관등의 진골 귀족들인 걸 감안해보면은 불과 몇 년 전 96각간의 난이라는 커다란 내전이 벌어졌음에도 성격이 소심한 해공왕은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역량이 안 됐고 또 몇 대에 걸쳐 왕권을 강화하여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많은데 해공왕은 그런 진골 귀족들을 주무를 능력도 없고 왕이 처음엔 어렵다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으니 중앙정부에 있던 진골 귀족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매번 실패하는데도 몇 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는 건 이미 중앙정부의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해공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쳐서 진골 귀족들은 어찌됐든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자기들 사이에서 왕이 나와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삼국사기에는 당대 진골 귀족들 사이의 여론을 짐작케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장성하자 음악과 여색에 빠져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다. 기강이 문란해지니 재난과 이변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인심이 이반되고 사직이 위태로웠다. 해공왕 때의 마지막 반란은 780년에 김지정의 난이었습니다. 이때 해공왕의 나이가 그래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냥 어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건 상대등이었던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론 상대등 김양상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해공왕까지 피살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곧바로 상대등 김양상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사서별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상대등 김양상이 해공왕을 피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김지정의 난이 해공왕을 노린 반란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신라의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상대등 김양상과 김경신을 목표로 오히려 김지정이 해공왕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상대등 김양상이 왕위 등극의 명분을 위해 김지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서에서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을 때 이미 김지정이 해공왕과 해공왕의 왕비를 죽인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삼국사기에는 범인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임금과 왕비는 난리 중에 살해되었다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해공왕 피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해공왕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왕으로 등극한 상대등 김양상이었다는 거죠. 780년 상대등 김양상이 신라의 37대 왕 선덕왕으로 등극하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신라 하대의 시작이죠. 상대등 김양상은 수백 년 전 신라의 17대 왕이었던 뇌물마립간의 10대 손이라고 하는데 뇌물마립간이 언제적 뇌물마립간입니까? 같은 김씨 왕족이어도 엄청나게 먼 관계라는 거죠. 다만 선덕왕의 어머니가 33대 왕 성덕왕의 딸로 선덕왕의 외가 쪽은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기는 하죠.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젠 꼭 태종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이 아니어도 먼 반계 왕족이어도 왕이 될 수 있으며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엔 상대등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대등의 권한이 대폭 커지며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졌고 상대등은 국왕으로 가기 전 꼭 밟는 코스 같은 게 됩니다. 선덕왕은 즉위하자마자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삼았습니다. 김경신 역시 왕족 출신의 귀족, 즉 진골 귀족이었으며 당연하게도 태종 무열왕계가 아닌 저 먼 반기였습니다. 선덕왕과는 친척 사이였죠.
해고광이 시해되고 김양상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 뒤 선덕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김경신이 선덕왕의 브레인이자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선덕왕은 얼굴 마담이었고 모든 건 김경신의 큰 그림이자 김경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이 즉위하자마자 김경신을 상대 등으로 임명하며 최고 권력을 하사해준 것이었죠. 이로써 선덕왕 치세에는 김경신이 권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선덕왕은 재위기간이 6년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선덕왕 재위기에 가뜩이나 김경신을 필두로 한 진골귀족들의 힘이 갑자기 비대해져 있었으니 별다른 특별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덕왕이 패강진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 큰 관심을 가지며 지방관들도 적극적으로 보내 백성들의 이주도 강행하는 등 패강진 지역의 개척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죠. 아울러 군대를 크게 사열했다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선덕왕은 본인도 진골 귀족 출신으로 왕이 되어 이제는 안정적이지 않은 왕실 계보가 이어질 테니 이에 대한 왕권 약화의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여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 선덕왕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사망 1년 전에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아 선덕왕은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로 물러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해 785년 유언을 내리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선덕왕의 유언입니다. 과인은 본래 재능이 없고 덕이 적어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으나 추대를 피할 수 없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있는 동안 해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백성의 일생생활이 공공하여졌으니 이는 모두 덕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되지 않고 정치가 하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항상 왕위를 물러나 궁궐 밖에 살고자 하였으나 많은 신하들이 그때마다 지성으로 말렸기 때문에 매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이제 갑자기 병이 나서 다시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칙대로 화장할 것이며 유골은 동해에 뿌리도록 해라. 선덕왕이 유언에 따라 선덕왕을 화장하고 바닷가에 뿌렸기에 현재는 선덕왕릉은 없습니다. 단 선덕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선덕왕이 후계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선덕왕에겐 아들도 형제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왕위 계승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신라 정치판의 넘버 2이자 최대 권신이었던 상대등 김경신이었습니다. 다만 김경신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으니 정통성이었습니다. 이미 선덕왕이 태종 무열한계 직계자손이 아니어서 김경신도 충분히 왕으로 오를 자격은 있었으나 그나마 선덕왕은 모계 쪽이 태종 무열한계 직계자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신은 찐 반기였어요. 뭐 그래도 당시 최고 권력가였고 왕이 될 자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김경신이 왕위에 올라도 안 될 건 없었지만 권력은 김경신보다는 없지만 정통성 면에서는 김경신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왕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원이었죠. 김주원은 태종 무열한계의 직계 5대손이었습니다. 왕이 될 정통성만 따지면 김주원이 되는 게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화백회의에서도 상대는 김경신이 아닌 김주원을 왕위에 오르는 게 맞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는 김경신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한 신하가 김경신의 꿈을 해몽해주기를 왕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준 겁니다. 이때 상대는 김경신이 말한 한마디가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어찌 왕이 오를 수 있겠소 였다고 합니다. 상대된 김경신도 알았던 거죠. 본인보다 김주원이 더 높은 서열이라는 걸.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실린 기록이 있습니다. 화백회의에서 차기 국왕으로 김주원을 지목하고 김주원더러 궁궐로 오라고 부탁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하천에 물이 불어나 김주원이 건너지 못하며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르기를 임금이라는 큰 지위는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의 상대된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채통을 가졌다라고 하자 다른 신하들도 동조하더니 상대된 김경신을 차기 국왕으로 옹립해버린 겁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살짝 다른 차이점이 삼국사기에는 신하들이 상대된 김경신을 옹립했다고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하천에 물이 불어 김주원이 하천을 건너지 못한 틈을 타 상대된 김경신이 그냥 먼저 궁궐에 올라 왕이 되었다고 나와있죠. 아마 상대된 김경신이 어떻게든 김주원의 입고를 무력으로 막은 거였겠죠. 그렇게 상대된 김경신이 신라의 38대 왕 원성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김주원을 막으며 힘으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원성왕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주원을 죽인다거나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원의 처가가 강원도 강릉의 유지였는데 원성왕은 김주원에게 강릉과 그 주변 일대의 지역을 시급으로 하사하고 김주원에게 명주군왕이라는 자귀를 하사했습니다. 김주원이 계속 수도 경주에 있으면 서로 피곤해지니 여러가지 특혜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죠. 김주원 역시 경주에 있으면 본인이 원성왕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냥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대 시대의 신라의 군주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태종 무열한계 직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게 되니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 등은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되고 진골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단 말이죠. 진골 귀족들의 추대에 힘입어 왕이 되기는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진골 귀족들은 이제 불필요해지는 세력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왕권 강화를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순간 왕권 강화를 원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대 시대의 신라 군주들은 진골 귀족들의 추대를 받긴 하는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 배경도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을 다시 억제시킨다라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원성왕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788년 제위 4년 차에 독서 삼품과라는 관리 임용 시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직은 과거 제도가 없던 시절에 원시적으로나마 과거 제도 비슷한 무언가를 만든 거죠. 독서 삼품과란 유교 경전,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공례 등을 시험 범위로 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시험을 친 뒤 그 성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성적에 따라 차등이 이끌 관리를 임명한다는 제도였죠.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느냐고요? 네, 없었습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도라고 지배층들 사이에서도 신분과 서열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관료직은 이 신분에 따라 독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골품제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죠.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면 진골 귀족이 아닌 예컨대 육두품 이하 지배층들이 좋아하겠죠. 그간 신분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 이젠 노력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원성왕은 그러한 의도로 독서 삼품과를 시행해서 독서 삼품과를 거쳐서 관료가 된 신하들을 육성해 진골 귀족들의 대항마로 삼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하대 시대의 군주들은 본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진골 귀족들의 힘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고서도 적대해야 하는 진골 귀족들을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기득권과 터스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독서 삼품과 시험을 쳐도 그렇게 요직에 못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조차 진골 귀족 출신이었던 원성왕은 고위직에는 전부 진골 귀족들을 임명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나름 한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독서 삼품과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원성왕은 14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재위 기간이 아니고 등극한 과정이 다소 부당하더라도 이 정도 길게 재위하면 정치가 조금은 안정화되기 마련인데 이상하리만치 원성왕 재위 14년간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과 무엇보다 연속적인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가지 구율 정책도 펼쳐보고 벽골제라는 관계시설도 수리해서 가동해보기도 했지만 14년간 반복되는 기근에 아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 신라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 가면 원성왕릉이 있는데 원성왕릉에는 특이한 무신석이 있습니다. 국왕의 무덤 앞에 문신석이나 무신석이 있는 게 신기하지는 않지만 원성왕릉의 무신석은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역인이나 페르시아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당나라에서는 서역인 하면 강인한 용병의 장수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서역인들 얼굴을 한 무신석을 만들기도 했는데 신라도 당나라풍을 도입해서 만든 것이라는 설과 실제 아랍인들이 예전부터 신라 울산항에 들어오면 무역을 했으니 그리고 또 신라 왕릉에는 페르시아산 물품들도 많으니 신라인들도 페르시아나 아랍인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본따 자체적으로 무신석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성왕에겐 아들이 있었으나 요절하는 바람에 799년 원성왕 사망 이후 원성왕의 손자가 39대 왕 소성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은 소성왕은 상대등 출신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원성왕의 손자 자격으로 즉위했으니까 왕권 강화와 신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아쉽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기엔 소성왕의 재위기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799년에 등극한 소성왕은 800년에 사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암살된 건 아니고 원래 병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몇 개월 정도 그래도 왕으로 있으면서 신라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인 국학의 학생들에게 노급이란 토지를 하사해 주었는데 국학의 학생들에게 어떻게라도 혜택을 주려던 목적으로 아마 신라의 관료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신라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인 국학이 어느샌가부터 위상이 추락하여 조금이나마 국학을 진흥시키고자 했던 소성왕의 조치로 보입니다. 국학이 제 기능을 많이 하지 못하고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골 귀족들이 신라 조정을 다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800년 소송왕이 죽자 소송왕의 아들 애장왕이 신라의 40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애장왕도 역시나 상대등 출신이 아닌 선대왕의 장남이란 면에서 정통성을 보유하고 또 얼마든지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왕이었고 또 재위기간이 9년으로 아버지와는 다르게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 국왕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애장왕이 즉위한 나이가 겨우 13살로 결국 애장왕은 20살을 남짓한 나이에 죽었다는 건데, 따라서 애장왕의 재위기간인 9년간은 애장왕이 강력한 왕권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애장왕이 즉위하자 애장왕이 너무 어려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던 병부령의 김원승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김원승은 소송왕의 동생이자 애장왕의 삼촌이었죠. 2년 뒤 801년 김원승은 상대등에 올랐습니다. 벌써 다음 행보가 그려지시죠. 왕은 어리고 신라가 하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대등들이 국왕으로 즉위하는 관례가 있었으니 애장왕이 아들만 없이 오래 살지 않으면 김원승은 당연하게도 유력한 차기 국왕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애장왕도 나름 1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정치판을 읽을 줄 알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 스스로도 후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김원승을 필두로 한 진골 귀족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애장왕은 박씨 가문의 여인과 혼인의 왕비로 삼고 20여 개조의 법령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일본과의 외교도 잘 정립합니다. 무엇보다 807년 김헌창을 애장왕의 비서실장인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신라 중대시대에는 상대등보다 시중의 권한과 위상이 더 높았습니다. 시중의 권력은 곧 왕의 권력과 비례하게 되었으며 상대등과는 같은 편이 아니라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김헌창이 누구였느냐면 김주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주원 기억나시나요? 신라 하대시대를 열었던 장본인 중 한 명이었던 38대 왕 원성왕, 왕위 계승 분쟁을 벌였던 왕족이었죠. 38대 왕 원성왕이 왕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김경신이었던 시절 37대 왕 선덕왕이 죽자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이냐를 두고 정치 권력은 김경신이 더 컸지만 양가 부모가 전부 태종 무열한계 직계가 아닌 김경신보다는 태종 무열한계 직계였던 김주원이 더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백회의도 처음에는 김주원을 차기 국왕으로 지목했으나 김경신이 김주원을 제치고 원성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후 원성왕은 김주원과 정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김주원에게 처가 쪽 근거지였던 강릉으로 보내 그곳에 토호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런데 40대 왕 애장왕이 그런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을 시중 자리에 앉힌 겁니다. 40대 왕 애장왕은 이미 신라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진골 귀족의 대표 상대등 김원승의 위협에 맞서 커다란 카드를 가지고 온 거죠. 만약 애장왕이 계속 아들이 없다면 아무리 김원승의 권력이 커도 혈통면에선 김헌창이 더 명분은 있었던 거죠. 이에 위기감을 크게 느꼈던 걸까요? 선수를 친 건 상대등 김원승이었습니다. 김원승은 동생 이찬 김재홍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켜 애장왕을 시해했습니다. 애장왕의 동생 김채명이 애장왕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가 역시 김원승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809년 상대등 김원승이 신라의 41대 왕 헌덕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중이었던 김헌창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겠죠. 아니나 다를까 즉위한 지 2년차에 곧바로 헌덕왕의 시중을 교체해버렸습니다. 다만 김헌창의 정치사회적 입지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기에 과할 정도로 김헌창에게 정치보복을 가한다면 무슨 거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원성왕이 김주원을 강릉으로 보낸 뒤 그의 기득권을 보장해준 것처럼 813년 헌덕왕은 김헌창을 오늘날의 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무진주의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수도 경주에 계속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죠. 과도한 정치보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헌창 입장에서는 권력 중심부에서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바로 1년 뒤에 헌덕왕은 김헌창을 중앙으로 불러들여 다시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외관직으로 쫓겨난 김헌창이 불만을 드글드글 품고 있었고 김헌창과 전면전으로 적대하기보다는 달래거나 포섭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또 2년 뒤 816년 김헌창을 경남 진주의 도독으로 삼고는 다시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신라 사회도 어지러울 때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8대 왕 원성왕 시절부터 신라의 각종 자연재해와 기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39대 왕 소성왕, 40대 애장왕, 그리고 41대 헌덕왕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이 시기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굶주림의 백성들이 도적대가 되어 봉기를 일으켰다는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821년 헌덕왕 13년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굶주리자 그 자식을 팔아서까지 생존하기도 했다라는 기사까지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해 821년 헌덕왕은 김헌창을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천주 도독으로 보냈습니다.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죠. 김헌창이 웅천주 도독으로 임명되었던 그 해에 백성들이 자식까지
때까지 팔아서 생존하였다는 기록을 봐서는 821년은 정말 파탄난 신라의 민생이 정점을 찍었던 해로 볼 수 있겠죠. 이듬해 822년 결국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은 장안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리고 경운이라는 연호까지 제정하며 사실상 나라 하나를 독립시켜버리는 역대급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확실히 김원창의 사회적 입지가 남달랐던 게 김원창의 난에 동조한 세력이었는데요. 신라의 행정구역 구주 5소경 중에서 5개의 주와 3개의 소경이 김원창의 반란군에 동참했습니다. 신라 전국의 절반이 반란에 참여한 건데 김원창의 사회적 입지도 입지이지만 아마 당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민생으로 인해 여러 지방의 도독들이 반란에 동참한 배경도 강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헌덕왕의 아버지 원성왕은 김주원을 다루는데 성공했으나 헌덕왕은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을 다루는데 실패한 거죠. 다만 이렇게 크게 일어난 반란치고는 꽤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헌덕왕과 신라 조정은 장군 8명을 뽑아 우선적으로 수도 경주를 지키게 하고 진압군을 전국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장웅이 이끄는 관군은 지금의 대구, 도동에서 반란군을 격파하고 위공과 재롱이 이끄는 관군은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을 공격해 승리를 취한 뒤 속리산으로 도망치는 반란군 잔당들을 토벌했습니다. 균정이 이끄는 관군은 지금의 경북 성주에서 반란군을 토벌했죠. 여러 군대의 관군들이 각 방면별로 김원창의 근거지였던 충북 공주로 향하여 공격했고 죽이거나 생포한 숫자를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포의 열흘 만에 승기가 거의 기울자 이길 수 없음을 안 김원창이 자결하며 김원창의 난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신라는 김원창의 친족 및 반란에 동참했던 세력들 239명을 죽이고 반란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시체를 꺼내다 다시 목을 베어버렸죠. 이렇게 크게 일어난 반란이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압된 건 반란에 동참했던 각 지방의 세력들은 김원창을 정치적으로 지지했다기보다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에서 누적된 불만을 터뜨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커도 조직적이지 못했던 거죠. 3년 뒤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도적대들과 힘을 합해 평양으로 가서 그곳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진압당합니다. 김원창의 반란으로 태종 무열한계 직계 왕족들은 전부 다 육두품으로 강등되어 버리며 영원히 왕위를 꿈꿀 수 없게 되었죠. 아울러 각 지방들이 김원창의 난에 동참한 것들을 충격을 먹고 확실히 옛 고구려와 옛 백제 영토였던 지역은 통일이 된 지 100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신라 정부에 충성한다고 확신할 수 없었던 헌덕왕은 더 적극적으로 지방 개발과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김원창의 난은 신라 조정에 충격과 경고음을 주었던 사건이었고 신라 조정은 지방에 대한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다만 정치판 자체는 여전히 건전하지 못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골 귀족들이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826년 헌덕왕이 죽자 헌덕왕의 동생이자 상대 등을 역임했던 김수종이 42대 흥덕왕으로 즉위합니다. 흥덕왕 치세에는 또 재밌는 게 또 한 명의 중요한 역사적 거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장보고였죠.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